2017년 3월 26일, 이날이 일요일이었는데, 일본의 치바현 이비코시 키타신덴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낚시를 하러 온 회사원이 이 다리를 건너다가 이 옆에 풀밭에서 알몸 상태로 죽은 여자아이를 발견해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서 아이 시신 회수했고 부검을 했죠. 아이는 이틀 전에 실종 신고가 돼 있었습니다. IT 관련 일을 하는 부모를 따라 일본에 와 살던 베트남 국적의 아이로 9살인 레티 년린이었어요. 사망 원인은 목이 졸려 죽은 교살이었지만 몸엔 성폭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레티는 실종되던 3월 24일 오전 8시 걸어서 학교를 갔지만 학교에서는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다가 무슨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죠. 탐문 수사로 학교 가는 길에 서 있던 차들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50m쯤 뒤에서 계속 레티의 뒤를 쫓아가는 수상한 남자가 보인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내진 못했는데 대신 시신이 발견된 곳과 20km 떨어진 하천에서 레티의 가방과 옷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3주 만에 유류품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DNA를 찾았어요. 확실한 증거였고 대조할 사람만 찾으면 수사는 끝나는 거죠. 다행히 범인은 금방 경찰에 체포되는데요. 레티의 집 근처에서 살던 46살의 시부야 야스마사였습니다. 야스마사의 이웃집 말을 들어보니까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게 차로 데려다 주겠다는 말을 했었다는 거예요. 야스마사의 자식도 초등학생이거든요. 그래서 차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고 말 거는 건 어렵지 않았겠죠. 아마 사건이 일어난 아침에 자기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다가 레티를 만났던 것 같아요. 레티를 발견한 순간부터 범행을 계획했을 겁니다. 차가 한 대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이. 캠핑카거든요. 차에 태운 뒤에 캠핑카가 주차된 곳으로 갔어요. 여기서 성폭행과 살인이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레티의 옷을 벗겨 시신과 유류품을 따로 버렸습니다. 결정적으로 야스마사의 승용차 뒷자리에서 레티의 DNA가 발견됐고요. 경찰이 찾은 레티의 유류품에는 야스마사의 DNA가 나왔어요. 서로 접촉이 있었다는 판단에 체포한 겁니다. 부검으로 교살이라는 게 밝혀졌으니까 흉기는 없는 거죠. 시신 찾았고 범행 동기는 성폭행이에요. 자기 아이와 레티가 동갑이라 이걸 이용해서 사건 전부터 일부러 레티에게 자주 접근해 경계하지 않도록 범행을 준비해왔다는 사실까지 밝혀졌어요. 이 정도면 범행을 입증할 조건은 다 갖춘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당사자의 인정도 중요하겠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아동 성범죄라는 점에서 재판에 큰 영향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야스마사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사건을 저질렀고 판결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범인으로 확인됐고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하면 끝날 것 같은데 재판이라는 건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왜냐? 범죄자라도 변호의 기회는 주기 때문에 피고가 어떤 식으로 방어하느냐에 따라 꽤 다양한 부분까지 따지는 경우가 생긴다는 겁니다. 변호사가 최대한 야스마사의 형을 낮출 생각이라면 과실을 주장해야 될 거예요. 성폭행 살인의 증거가 나왔는데 어떻게 실수를 주장할 수 있는 거냐? 모든 과정은 상대방과의 합의로 이뤄진 일이었지만 힘 조절 실패로 목이 졸려 사망했다는 식인 거죠. 예를 들자면. 여기서 변호사가 상호 합의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레티가 평소에 잘 아는 야스마사 차에 자발적으로 탔다는 식으로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얼마든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검사가 이 주장을 깨려면 레티가 자발적으로 타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살인범의 처벌을 결정하는 재판인 줄 알았는데 상상도 못 해본 전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악랄하고 교활하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이런 일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이제 알아봐야 될 건 그럼 레티가 어떤 이유로 차에 탔냐는 건데요. 레티가 다니는 학교에 PTA라는 학생 보호단체가 있어요. 야스마사가 여기 회장이었던 겁니다. 자식도 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가능했던 일인 것 같은데 PTA는 쉽게 우리나라에서 녹색 어머니회 같은 거예요. 등 하굣길과 학교 시설 청소, 학교 행사, 봉사를 하는 거죠.
지역 어른들이 아이들과 같이 생활하는 공동 보호자가 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건데, 이 사실로 학교 아이들은 대부분 야스마사를 알고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그러니까 레티도 야스마사의 차를 의심 없이 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 변호사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해지는 거예요. 비나 눈이 올 때마다 밖에 나와서 아이들 등 하교를 도와줬기 때문에 학교 아이들에게 야스마사는 친숙했고 친절한 아저씨라고 알려져 있었어요. 학부모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야스마사의 죄가 당장 가벼워지는 건 아니죠. 이런 식으로 세부 요소를 하나씩 확인해가는 과정인 겁니다, 재판이. 변호사의 주장을 깰 방법이 당장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PTA의 회장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봤더니 지원과 추천을 받아 입후보한 사람들 중 투표로 정해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많은 학교라 사고가 나기 쉽고 그때마다 PTA의 회장에게 책임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담되는 자리라서 보통은 일반 회원을 원한대요. 그런데 이 일을 야스마사가 하게 됐다는 거죠. 추천받은 건지 자발적으로 나선 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PTA 활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을 만날 기회는 확실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동성범죄 살인으로 체포되자 학부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진작에 야스마사가 음흉하고 수상한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거죠. 대신에 사고 치는 걸 본 적은 없고 학교 봉사단체 회장을 하니까 오해이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던 중인데 오해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야스마사가 음흉하고 수상하다는 소문이 어디서 나왔던 걸까요? 중학생 때 담임교사에게 뺨을 맞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자 눈빛이 돌변해서 교사를 쳐다보더니 돌려주겠다고 소리 지르면서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폭행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46살이니까 그 당시 고등학생 때 분위기를 좀 생각해보자면은 지금이라면 폭행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그때라면 교사의 체벌이라는 이유로 어느 정도는 허용하는 분위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오래전 일이라 왜 맞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걸 떠나서 야스마사의 행동은 과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일을 알게 된 야스마사의 어머니는 때린 교사의 잘못이라면서 오히려 학교에 사과와 위자료를 요구했어요. 결국 15만 엔과 사과를 받으면서 끝이 났죠. 그 뒤로 알려진 문제는 딱히 없는데 이 사람이 2번 다 아이를 낳고 이혼했거든요. 그런데 양육권을 2번 다 가져오기도 했어요. 체포될 때는 다른 여자와 또 동거 중이라 결국 서로의 부모와 자식이 다른 4가족이 모여 살고 있던 거죠. 교사 폭행 이후 큰 사고를 친 적은 없었으니까 어릴 땐 분노 조절이 어려웠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성인이 돼서는 여자가 자주 바뀌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는 거 보면은 책임감은 또 있는 사람 같아요. 실제 성격이 어떤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전에 일하던 회사에 야스마사를 뽑은 면접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지하게 일하고 의사소통도 잘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면접관 외에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은 야스마사가 말을 잘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일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를 내는 성격도 있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교사를 폭행한 성격이 계속 남아있긴 하는 것 같죠. 정리하자면 극단적으로 화를 내는 다혈질적인 성격이지만 말을 잘했다는 건데요. 아이 아빠인데다 초등학교 봉사단체 회장에 있다 보니 위치상 책임감과 친화력이 좀 요구됐겠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혈질적인 성격이 긍정적인 이미지로 포장이 됐던 것 같아요. 하지만 본래 성격이 결국 나왔다는 겁니다. 예전에 같은 직장을 다니던 사람들은 야스마사에게 이상한 구석이 하나 있다고도 했어요.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등장하는 DVD나 비디오를 수집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주로 동남아 아이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고등학생 이상의 여자에게는 흥미가 없어 보였고 심지어 아이들용 속옷 사진이 있다는 것도 봤었다는 거죠.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 가입할 때는 어린이 용품에 관심이 많다고도 써놨었는데 이때는 학부모니까 아이 물건에 관심이 많다는 말로 들렸겠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보니 페도필리아 성향을 드러낸 건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직접적으로 아이들을 좋아한다면서 젊을수록 좋다는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미수 혐의로 끝나긴 했지만 체포되기 전에 예전에 자원봉사로 보육시설에 갔다가 성폭행으로 신고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었는지를 떠나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체만으로 부모들은 야스마사에게 아이를 맡기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학교 봉사단체 회장이 됐단 말이죠. 이건 야스마사가 말을 잘했기 때문인데요. 부모들을 설득했어요. 이상한 소문이 있는 거 사실인데 오해라고 설명을 해줬고, 거기에 이 사람이 부동산 자산가인 부모에게 재산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동안 학교에 돈도 꽤 썼고 학부모 모임 때마다 자기가 매번 계산까지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결국 한 거예요. 레티의 사망이 알려지자 체포 전까지는 레티의 가족이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자며 모금 활동까지 벌였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변호사가 아무리 빠져나갈 틈을 만들어 보려고 해도 이 정도면 방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야스마사는 묵비권을 쓰면서 아무 진술을 하지 않고 무죄라고 주장하는 중입니다. 다들 초기엔 범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야스마사가 혹시 어쩌면 진짜 억울한 건 아닐지 생각해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야스마사가 무죄고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온 거예요. 왜냐면 일본은 그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엔자이 사건이 많았거든요. 그럼 야스마사가 왜 무죄라는 건지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야스마사가 2018년 6월 18일에 체포되면서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들은 사실과 꽤 다르다는 거예요. 경찰은 야스마사와 피해자에게 서로의 DNA가 남아있고 야스마사의 차량 GPS엔 시신과 유류품 사이를 여러 번 왕복한 기록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체포했거든요. 여기에 야스마사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됐고 처음부터 영장도 없이 가족 앞에서 자기를 강제 연행했다고 주장했어요. 묵비권도 일부러 행사하는 게 아니라 발언권 자체가 주어진 적이 없었고 유일한 기회는 판사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순간뿐이라 그때라도 결백을 주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감옥 안에서 받은 치료로 오른쪽 눈이 실명하고 협심증도 생겨 아주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어요. 검찰이 주장하는 캠핑카에서 범행이 있었다는 것도 그날 아침에 캠핑카에 간 건 사실이지만 아들과 봄방학에 낚시 여행을 갈 계획이라 그 준비 때문에 갔었다는 겁니다. 이런 말들은 사실인지를 떠나서 피고가 할 수 있는 변호 과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결국은 누가 더 증명하느냐의 싸움인 건데 입증의 책임은 일단 주장하는 쪽에 있거든요. 야스마사가 성폭행 살인범이라고 주장하는 건 검사예요. 그걸 조사 결과로 입증하기 위해 기소한 건데 야스마사는 지금 조사 결과가 사실인지도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검사에게. 검사는 주장에 따른 나름의 입증을 이미 한 거예요. 이 입증이 틀렸다면 이제는 야스마사가 왜 틀렸는지를 입증할 차례인데 그것마저도 검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거죠. 야스마사의 주장은 논리적 오류지만 검사는 여기에 걸려듭니다. 당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냐?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에겐 이런 복잡한 논리적 오류를 설명하는 것보다 당장 야스마사의 주장에 검사가 반박하지 못했다는 쉽고 자극적인 기사가 더 금방 받아들여졌거든요. 여론이 나빠지면서 야스마사가 유리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의 관료주의와 사법체계의 문제로 유독 유명한 누명 사건이 많았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게 1979년에 일어난 키타칸토 여자아이 연쇄실종 사건이거든요. 17년 만에 DNA 증거가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본은 한동안 DNA 조사에 대한 불신이 많았어요. 거기에 차에서 발견됐다는 머리카락도 범행이 일어났다는 캠핑카가 아니라 학교 가는 길에 태운 승용차였다는 거죠. 가만히 앉아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승용차에는 있고 성폭행 살인같이 큰 움직임이 생겼을 캠핑카인 없다는 게 이상해 보이는 거예요. 조금씩 야스마사에게 유리한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15년 전 사건들이 관심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 여자아이는 15년 전 실종된 오오카와 케이카라고 하는데요. 야스마사의 집 근처에 살았고 필리핀 혼혈인데다 그 당시 나이도 레티와 동갑인 9살이었어요.
케이카는 2002년 5월 19일 일요일 오전 10시에 친구 집에 놀러 갔습니다. 오후 6시까지 집 근처 공원에서 친구와 노는 게 확인됐고요. 7시쯤 엄마가 집에 돌아왔을 땐 케이카가 먹은 것으로 보이는 편의점 도시락도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집에 오질 않는 겁니다. 그 뒤로 실종됐고 1년 8개월 동안 1,500여 명이 넘는 인원 수색이 있었지만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어요. 야스마사를 의심하게 되는 사건은 2번이 더 있었거든요. 1년 뒤인 2003년 레티의 가방이 발견된 곳과 같은 장소에서 요르단 혼혈인 15살 여자아이 시신이 발견됐고 2004년엔 레티의 시신이 유기된 배수로에서 16살인 여자아이 시신이 나온 거예요. 다 미제로 남았는데 아이들이 혼혈이고 어리다는 점과 시신이 발견된 장소가 이번 레티 사건과 하나씩은 겹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에 야스마사는 자기가 15살 위로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를 벗으려고 아동 성향이라는 걸 인정한 거죠. 그러면 2003, 2004년의 2 사건은 할 말이 없어지지만 최소한 2002년의 케이카 사건은 더 의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한다는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아직도 야스마사는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레티의 가족은 딸의 장례식을 치러야 해서 야스마사의 판결을 보지도 못하고 베트남에 돌아갔어요. 그러면 야스마사는 이제 어떤 판결 받았는지가 중요하죠. 결국 검사의 입증이 객관적이고 더 사실에 가깝다는 판단에 무기징역 나왔고요. 야스마사와 검사 둘 다 항소하긴 했습니다. 야스마사는 형을 더 낮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었겠죠. 그리고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는데 약하게 나와서 항소한 거예요. 하지만 법원은 야스마사가 아동을 지켜야 할 입장에 있었으면서 신뢰를 배반하고 어린 피해자를 노렸으며 반성의 태도도 보이지 않았지만 범죄의 계획성, 동기, 증거 등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했고 살해 형태는 냉혹 비정하지만 계획성은 없다는 판단으로 무기징역이 타당하다며 양쪽 다 항소를 기각합니다. 이렇게 2022년 5월 11일에 최종 무기징역을 확정받게 됐어요. 2017년 사건이니까 5년 만에 재판이 끝난 거예요. 사실 이렇게 오래갈 사건이 아니죠. 야스마사가 재판에서 보여준 변호 전략은 모순적이었고 검사의 입증은 부실해 보였지만 범인이라고 판단되기에는 충분한 내용들이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엔자이 사건이 많다 보니까 검찰이 신뢰를 잃어버려서 생긴 일이었어요.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2017년 일본 치바현에서 일어난 베트남 소녀 살인사건 파일이었습니다.